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고 끝에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 움직임이라고 당 주류를 비판했지만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공직도 없는 자연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또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혁신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승산 자체가 낮다고 본 건지 또 그냥 기다리면 또 그 기회가 오는 건지 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출마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혁신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네 분과 심도 깊게 또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보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장고 끝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먼저 이쪽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홍 의원께서는 왜 안 나오겠다고? 예, 최근 며칠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하루에도 한 10번씩 이제 출마 불출마 생각이 바뀌겠다고 이야기가 이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1이라도 저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마할 거라고 보셨군요. 예, 한 50대 50에서 1이라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출마 불출마를 고민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좀 출마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 불출마할 배경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선 가능성 면에서 이번에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싸움이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설사 당선 가능성이 된다 할지라도 다음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특히 지금 3대 특검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대표로서도 좀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에도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참패를 했고 또 당대표로 나오자마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탄핵도 이르게 됐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너무 쉼없이 그리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출마를 했다가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패배의 어떤 이미지만 패배 아이콘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좀 우려 목소리들이 좀 주변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측면들을 막판에 더 이제 고려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일단 낮아보지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치 커리어에. 김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만 보면 불출마가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고심 끝에 출마할 거로 받는 부분이 저도 나름대로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김 교수님도 출마할 거라고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거의 폭락하고 있고 거기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고 당 이미지도 개선해야 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그리고 탄핵 이후에 어떤 전면적인 어떤 쇄신을 해야 될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안들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혁신안도 자초됐고 안철수 의원도 혁신위원장을 시작도 못 해봤고 거기다 윤희숙 의원의 어떤 혁신안마저도 자초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표 또는 한동훈이 적어도 그러한 개혁을 위한 혁신의 선봉장이 되어주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유불리 가운데서도 저는 그래도 당원들을 한번 믿고 질러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번 어떤 뭐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혹시 지더라도
그래도 아마 한동훈 자체가 던진 어떤 핵심의 메시지가 있다고 봤고 예. 또 아마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 아마 국민의힘이 간판이라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당원들이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출마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 좀 너무 아쉽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정무적 좀 오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보수 어게인을 외치면서 정작 지도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건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그러면서 구구화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이런 개혁적인 성향의 공간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뛰어들지 않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선거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는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패배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더라도.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이 하나가 있을 거고 패배하면 뭐가 남아야 돼? 패배하더라도 소위 국회의원들한테 의미 있는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에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안을 바라보는 사안이.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핵심 지지층과 이반되는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2.3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소위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루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5명 정도가 그걸 막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출마해서 얘기를 하는 건 자당 국회의원들과 자당 핵심 지지층에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출마를 해도 안 되고 출마를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남는 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인이 얘기했듯이 현장 정치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정치 어떤 행보를 통해서 얻어내는 방식들이 계산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볼 때 본인은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만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다고 얘기하면 제가 꼭 국민의힘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만류가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라는 목소리보다 나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좀 많았다? 본인이 내가 나갈까 말까 물어봤을 때에는 나갈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죠. 본인이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대부분 다. 근데 주변에 만류가 꽤 저는 아주 강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선거를 진행하기 같은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해서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본인이 선거에 뭐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만류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동력이 약해질 수는 있을 건데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지난 주말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랑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최종적으로 결심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도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회동 이후에 나온 결과는 불출마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얘기가 잘 안 됐을까요, 뭔가? 얘기가 잘 안 됐다기보다는 지금 친윤 주류 세력, 국민의힘 주류 세력인 이 친윤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기가 다수거든요. 그럼 이쪽 사실상 비상계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계속 주장해온 사람들은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안철수, 조경태, 유승민 이런 분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이 사람들을 다 단일화든 뭐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을 만난 걸로 보이고요. 본인의 출마 여부는 그럼 내가 대표 선수로 나가서 그 연대를 한번 이끌어 볼까에 결정하는 거고 만약에 불출마하게 된다면 그 연대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나가는 게 베스트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강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팬덤 정치가 있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좀 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저쪽이랑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지금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의원으로 후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지. 거기도 단일하면 사실상 저는 이길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지만 그 둘이 단일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합치는 역할, 거기에 정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만났을 것이다. 근데 저도 그 국민의힘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나가라는 사람한테만 계속 재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그냥 끝내고 예.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면서 듣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랑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뭐 이른바 뭐 나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당연히 만났을 예. 때는 연대를 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는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연대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예. 만났을 때에는. 정치인들은 되게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의 행보를 하고 예. 양보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팬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치를 공동으로 실현해 볼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워낙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예를 들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공동 플레이를 하기에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오지 않았다. 예. 그리고 또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안철수 의원이 예.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누굴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를 모색해 보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나날이 나름대로 어떤 법조계 또는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큰 예. 폭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우르고 모으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전 그렇다면 뭐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장 정치라는 걸 통해서 그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때 가서 안철수 후보든 주변에 있는 후보든 그래 당신하고는 뭔가 한번 도모할 생각이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구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 홍 의원님께 네. 여쭤볼게요. 실제로 친한계라고 언론에서는 명명을 하지만 당 내에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세력의 정도가 좀 약합니까? 분명히 친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공천에 분명히 이제 영향을 행사했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정치인들은 공천이라든지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신세진 것을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는 어떤 세가 규합되기 마련인데 예. 지난번 공천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친한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열 몇 명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역 의원 1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100명 넘잖아요, 국민의힘. 예, 107명이죠. 그런데 예.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비례의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해서 상당히 좀 현역 의원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개인 플레이, 팬덤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연대 여부가 출마의 결정적인 어떤 여부에 영향 끼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그 당헌 당규상 이제 선거하는 걸 보면은 현재 일단은 그 당 대표는 4명까지 예비 경선을 치르고 4명까지는 이제 50대 50 국민 50 그다음에 당헌 50으로 하고 그 본경선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제 당 여론 이제 80 그다음에 국민 여론 20으로 그렇죠. 가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50%가 안 되면 또 결선 투표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에서는 연대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하게 된 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쉽지만은 않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더라도 또 당 대표로서 수행하기가 또 쉽지만 않다. 이런 것들이 예. 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지금 여의도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선거를 직접적으로 치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자기 선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돌아올 수도 있는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좀 예.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치인의 성장에 저는 굉장히 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행보도 한번 짚어볼 텐데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장동혁 의원도 조경태 의원도 다 한때는 친한계라고 불렸던 분들인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고 있는 상황, 경쟁자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지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의원의 변심은 사실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12월 3일 날 그때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그때 찬성을 할 때도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동혁 의원의 태도가 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어느 정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어떤 얘기가 교감 상태에서 이루어진 약속 대련 정도로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본인이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가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본인은 그것을 그 자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친한계의 어떤 대표 친한계의 어떤 도움을 받는 최고위원 정도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경태 의원마저도 지금 본인이 이제 친한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친조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의 어떤 좌장 역할을 해왔는데 예. 그거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육선이거든요. 육선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계 어떤 친한계에서 어떤 좌장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어떤 대접이라든가 어떤 뭐 이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았나.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아마 새로운 아마 본인의 아마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예. 생각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행보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같이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멀어지는 저는 상황인 아마 거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친한계가 아니고 이제는 친조계라고 불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아마 친한계부터 벗어나서 예. 본인만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는 어떤 포용의 리더십 또는 어떤 맹주로서 보여야 되는 어떤 뭐 결단이라든가 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통용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전체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구도가 어렵고 지금 주류가 친윤 반대쪽의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럴 때 리더라면 그리고 들어가서 무언가를 비전을 밝히는 게 또 리더의 덕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무조건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게 옳은 판단이지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당원들이 지금 친윤이 아닌 새로운 당의 간판을 원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전면적인 당의 혁신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깨져서 부셔지더라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조건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출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고 저는 지금 뭐 전체적인 주류는 친윤계라고 하지만 당원들이 저는 어떤 건전함 이런 것들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당원들이 어떤 건전함을 믿고 본인이 한번 내질러 봤으면 아마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한계죠. 이분은 박정훈 의원은 어떻게 좀 분석을 했는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혁신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친윤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친윤에게 혁신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지만 혁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더 벌어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는 이 상황, 현실적인 상황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배경에는 맨 처음에는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의 후광을 얻던 측면이 있었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팬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언더 70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라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저는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당내 주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각을 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조직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층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을 수치가 좀 나왔어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보수층에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중도층 내부에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분들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단단히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 친한계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정치하겠다고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또 민주당으로 또 오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열 자치가 흐트러진 상황이다.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친한계란 이름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수행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일부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의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비가 되고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색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또 호소력이 있는 또 매력 있는 후보로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오히려 하락해버리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지지율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최종적으로 당원 80%의 국민 여론조사 20%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오른쪽에 이름 후보 이름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에요. 그것만 보면 43대 15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전당대회가 실시된다고 하면은 당선 가능성은 확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출마를 결심하는데 가장 좀 고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이라는 존재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달리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주관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고관여층으로서 이때까지 어떤 많은 뉴스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연설이라든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저 지지율대로라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설사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 차이는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출마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어떤 격차가 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장동혁 후보라든지 과거에는 한동훈 후보하고 사실은 어떤 상대가 되지 않고 게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좀 한동훈 전 대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망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한 것은 현장 중심의 현장 정치와 개혁연대를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 저는 현장에서 개혁연대를 꾸리겠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확 떠오르진 않아서 예전에 정치인들 보면 뭐 민심대장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형태의 정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저도 보니까 현장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단지 그 총선 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전국 민심 경청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2주 정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민심 경청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총선 공약으로 뭐 격차 해설을 내세우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현장 정치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 결국은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도 만나고 어떤 시민들도 만나면서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당의 어떤 혁신이나 변화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바람이 지금 터져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실행에 조금 옮겨야 될 때라고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현장 정치가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게 이번 아마 7월 8월 하계 정국이 끝나고 나면 9월 달부터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정기국회. 그래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여당과 야당이 바뀐 여야가 바뀐 첫 이제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아마 연말에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지방선거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현장 정치를 간다고 하지만 그 현장 정치에서 과연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감, 주목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둘째는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예. 아마 본인의 등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 얘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 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공간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친윤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온건한 어떤 혁신은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급진적인 점진적 어떤 그런 혁신을 못 만들어내지만 상당히 온건한 형태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참사처럼 어떤 여러 가지 국정의 실정들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달 말까지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권 초반에 굉장히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때를 어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예. 기다려서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현장 정치로 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될 예. 그런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진다는 가정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선전을 하면 공간은 더 없어지는 거고 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류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선에 진다고 해가지고 그 공간이 저절로 생길 리는 좀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외곽에서 현장 정치를 하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진짜로 때가 오는 것이냐. 그건 온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도 좀 난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패배, 그러니까 그 탄핵을 당하고 파면이 된 이후에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혁신을 하는 건 수순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당의 선택한 후보를 갖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모스탄부터 시작해서 전환길 씨 같은 경우가 입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 몇 분 같은 경우는 당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진행되고 예. 재판, 후속 재판도 진행되게 됐을 때 소위 그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의 혁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혁신을 못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야 그래 그때까지 버티면서 나는 그나마 혁신을 주장했고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류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내년 6월 이후에 본인이 재기하기 위한 오히려 하나의 자기의 덕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진심이건 진심이 아니건 저는 그 길밖에 선택할 길이 없지 않았을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저는 오히려 좀 현명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수해 복구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들어볼 얘기가 윤상현 의원이요. 오늘 입장을 냈는데 전환길 씨를 토론에 초청한 거는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절연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재해의 1번이 사람을 구조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재산. 세 번째가 이제 복구인데 이 복구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 페북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올리셨잖아요. 그 정치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멘트하는 요거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러 가시죠. 우선 제가 며칠 전 개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가 윤어게인 행사로 오해받으며 참석하신 원내 지도부 또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참석자들께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환길 강사가 즉석에서
행사 취지와는 다른 개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환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듯 절연해야 된다. 이런 당내 기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연이고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성추인 부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주변의 상황이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 변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저런 생각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의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없죠.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한다 그러면은 아마 영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몇 석, 그 기초단체장 몇 석 이런 것만 유지하게 될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친윤들에게 공천을 그냥 그대로 맡긴다? 그러면 그 자리 역시 친윤 세력들에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세력,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구도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 보듯이 지금 김문수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은 나로 족하다, 이런 메시지, 이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언급도 못 합니다. 아예 잘못됐다 말도 안 하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전환길 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리고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절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불과 한두 달 만에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때 그리고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 초기만 하더라도 사과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친윤 세력들이 그래도 그건 다음 지도부가 좀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버는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 전환길 씨가 들어오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각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 결국 계속 오른쪽으로 극우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극우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다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개혁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혁신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까 박정훈 의원이 혁신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왔다. 예. 혁신의 여건은 늘 안 되어 있습니다. 늘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 리더가 나와서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이면 좀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다린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이 가장 내년으로 갈수록 더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불출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홍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가장 큰 변수였어요. 전당대회에서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후보들 몇 명 있는데 판세는 지금 급격하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손쉽게 김문수 후보로 낙성될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물론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 또 바로 직전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어떤 영향력 후광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로서 계속 당을 이끌어가는 게 맞느냐, 샘물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너무 좀 올드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염려를 하시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출마 선언한 장동혁 후보가 또 일부 좀 약진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또 그 일부에서는 또 조경태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쟁,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정립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논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이제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변수가 상당히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김 교수님,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말바꾸기 논란 등등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친윤계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떤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단일화 약속을 파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아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고요. 또 TK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본산이 TK 지역에 던지는 그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집결도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면 아마 김문수 후보하고 이 대선 최종 경선에서의 어떤 2라운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지 않으면 저는 김문수 대세로는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친윤계에서 미는 그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남에서 거의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낮고 사실은 영남에 있는 당원들이 장동혁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훨씬 조금 대세론을 형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어떤 친윤계 간의 어떤 전략적 연대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략적 연대.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 대표가 되더라도 당내 전체 세력은 지금 친윤계가 사실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도부도 구성하고 있고 전국의 16개 시도당 위원장들도 지금 친윤계 인사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력화는 지금 친윤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수 대 아마 이 친윤계가 나름대로 전략적인 어떤 연대를 통해서 아마 당대표 대 어떤 최고위원을 조금 역할을 좀 분담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단일화도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 그 큰 틀에서는 지금 아마 김문수 당대표나 어떤 친윤계에서 볼 때는 어떤 반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런 단일화에서는 아주 확고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번에 불출마하게 됐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친윤계가 또 다시 이제 주류가 된다면 당적을, 국민의힘 당적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도 사실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예. 왜냐하면 2021년도에 그 이준석 그때 당대표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친윤계에서 축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 어떤 최고위원 출신인 그 김종혁 전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어떤 당 징계가 시작되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한동훈 전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에 보세요? 대해서도 저는 어떤 당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마 예. 당윤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해부로 하는 그런 과정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게 된 거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두고 아마 본인이 계속적으로 아마 활동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친윤계의 어떤 인적 청산을 눈앞에 둔 친윤계도 아마 굉장히 필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앞으로 정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대 후보 중에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죠.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일화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지금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해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그걸 고스란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저는 혁신파라고 저는 규정 짓고 싶습니다. 예. 네. 후보 등록이 돼야지 실질적인 후보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구태여 그런 미리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략적인 판세를 짚어봤지만 지금 상황에서 개혁적인 혁신파라고 조경태 의원은 표현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각계로에서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그나마 방법이 단일화인데, 이 두 분의 캐릭터를 감안했을 때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그냥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빅매치가 안 된 거잖아요. 스몰 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세론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키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보다 김문수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거라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게 되면 그 대세를 따라가는 분들은 친윤 의원들이 가장 큰 계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결합을 하겠죠. 예. 또 하나가 뭐가 결합되느냐? 외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결합이 되겠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2022년도 11월 달 그 통일교와 그다음에 권진법사가 얘기했다 그래서 책임당원 한 10,000명을 만들어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그 김기현 후보를 도와줬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어떤 책임당원들 내부에 외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이 3자의 연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매우 강고한 틀을 구성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전 그랬을 때 안철수와 조경태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예. 캐릭터상 제가 볼 때는 단일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일화에서 떨어지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측면이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한동훈 변수가 사라지는 순간 스몰 매치가 되는 상황이다. 스몰 매치 같은 경우는 대세론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지금 현재 주류를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원해거든요. 지금 광역단체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그래도 영향력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당내. 예,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조경태 의원이 혁신파로 규정했던 그 분들, 예. 그러니까 규정할 수 있는 분들을 다 합쳐봐도 지금 주류를 이길 가능성은 전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류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떠올려 보면 찬탄 반탄 2명씩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세력이 한 6대 4 정도로 더 큰 게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우르르 빠져나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아무래도 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혁신적인 목소리를 냈던 당원들보다는 기존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한길 씨가 당원들을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끌고 들어오겠다고 지금 들어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쪽 파이가 더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주류가 이길 가능성은 더 적어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한마디 더 거들고 조금 힘을 보태고 이렇게 다 보태도 해볼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해볼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래도 대표 주자가 나와야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나와야 해볼 만한 상황 아니었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그래서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결국 그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지율이 좀 몇 개가 나온 다음에 판이 짜여지고 우리가 단일화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줘야겠다라는 상황이 형성되면 나중에 다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저분들이 막 그냥 다 4위, 5위, 3위, 4위 이렇게 뭐 1등, 2등에 한 명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예. 단일화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깊어지겠죠. 그런데 두 분께는 이 점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 MBS 여론조사를 보면 홍의원 17%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리 대선 패배한 정당이더라 하더라도 추세를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국민은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결국은 그 원인은 크게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대선 패배에 있던 영향이죠. 통상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뭐 높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정권의 어떤 허니문 기간이 이미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은 좀 새롭게 개혁 혁신하고 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예. 당은 좀 자중질환에 좀 빠져 있으면서 어떤 특히 당 내 어떤 갈등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좀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나친 어떤 당의 갈등 양상이 저 사람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일반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하는 우파 보수 지지층마저도 일부 이제 고개를 돌리는 예.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점차 이제 당의 어떤 모습이 갖춰지면서 그리고 당이 어떻게 나가실 방향을 보여줄 때 좀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조금 예.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차기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변화된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판세로라고 한다면은 그 가능성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아니면 진영기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강성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때 아마 저는 지금의 어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게 되면 그때는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이 드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소비 쿠폰도 지금 뿌려져 있고요.
또 주식도 지금 3,2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나름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순간들이 있는 거, 허니문 기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불필요하게 너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까지는 큰 배가 이렇게 터닝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는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름대로는 어떤 전면적인 어떤 혁신을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때 가서 나름대로 점진적인 개혁이라도 좀 내보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좀 잘못된 정치적 환상을 좀 갖고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이후에도 보면 지방선거를 주고 20대 총선까지 다 졌지만 결국 윤석열이라는 후보 하나를 발굴해서 정권을 창출했으니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가 어떤 쇄신을 한다, 인적 청산한다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방선거나 총선을 지더라도 다음에 또 제2의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을 잘 뽑으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잘못된 정치적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정치에서는 야당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당이 잘못하게 되면 그게 반사이익으로 야당이 살아가는 것이지 예. 야당의 쇄신이나 혁신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윤계의 어떤 기득권적인 사고방식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떤 뭐 국민의힘이 혁신안이 계속적으로 좌초되고 좌절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떠한 이제 국민 앞에 개혁의 청사진을 보이느냐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의 어떤 시험대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다음은요 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볼 텐데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가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영상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2시 30분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달합니다. 1시간여 뒤에 박찬대 후보가 스스로 결단하라는 취지의 SNS를 올려요. 그리고 17분 뒤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을 합니다. 또 한 20여 분 뒤에 박찬대 후보가 결단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전막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김 교수님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뭐 내막에서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건 23일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22일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일 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당과 대통령실의 요로로 상당히 많은 비판적 의견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 지도부가 강하게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강행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그런 부분으로 나왔던 건데 그 얘기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고 그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해진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대통령실에서 이런 여론들을 다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들이 꽤 있다. 그러니 당 의원들,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이 어떤 의견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대통령실도 당 지도부의 여론 파악과 다른 흐름 자체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걸 인지했던 거겠죠. 그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당 지도부가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으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압력 자체가 저는 강선우 의원에게 갔을 거라고 봐요. 이 흐름 자체가.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흐름들을 인지해서 본인이 자진 사퇴라는 방식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다 있었을 때에는 박찬대 후보만 알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았겠죠. 이 흐름 자체가. 당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갑자기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오니까
박찬대 후보의 어떤 SNS 내용 때문에 퍼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 이미 당 내부 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런 부류가 충분히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박찬대 후보도 충분히 알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당대 선거랑 이제 엇갈리게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파문을 낳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박찬대 후보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썼어요. 이 얘기는 본인이 전달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박찬대 후보가 그 사이에 들어온 게 무언가 이게 교감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교감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자 본인들도 뭐 박찬대 의원이나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얘기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감을 했건 안 했건 전 박찬대 후보가 총대를 메고 희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왜냐하면은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원내 지도부는 뭔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건 강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난 주말에 이미 입장이 나왔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 강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지명 처리를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출구 전략을 만들어준 사람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 지지층은 사퇴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생각해서 뭔가 본인이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른바 총대를 맸다. 총대를 메고 그냥 이걸 해야겠다라는 전 책임감으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교감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약간 좀 미묘하게 이제 해석이 갈리는데 두 분께도 여쭤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대 변수로 나오는 게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정치 잘 아시니까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홍 의원께서는 이게 박찬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두 가지 측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은 결국 이제 강선우 후보자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좀 다르지만은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7.5%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돼서 안 된다는 여론도 이제 60%가 이상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적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박찬대 후보가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면 그런 것들이 어떤 당과 앞으로 본인이 대표가 돼서는 대통령하고 잘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일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개딸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도덕성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반대의 어떤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불리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충청권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에 있어서 예상보다 큰 격차로 지금 정청래 의원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무난히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뭔가 좀 본인의 좀 역할을 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사태를 둘러싼 이런 어떤 시점에 본인의 어떤 역할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 뭐 그런 어떤 취지로 읽습니다. 아니 두 후보가 그동안에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강선우 후보자 사퇴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어깨를 열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지라는 표현을 썼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단에 감사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워딩과 이런 입장을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거든요. 저는 아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뭐 충청이나 영남권의 어떤 득표 현황을 보면 한 6대4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박찬대 후보가 무난하게 지는 건데 나름대로 아마 박찬대 후보는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자진 사퇴를 나름대로 어떤 명시 마케팅으로 해서 약간 판 흔들기는 저는 좀 성공했다고 보이거든요. 판을 조금 흔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생각보다 그만큼 얻은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들리는 바로는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자는 그 부분 오히려 아쉬워했고 박찬대 후보자는 그것을 명심 마케팅이 있는 것처럼 SNS에 그걸 올렸다는 거거든요. 자진 사퇴하라는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고마운 편이고 예. 그리고 아마 박찬대 후보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한 부분도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박찬대 후보자가 어떤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곧이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박찬대 후보자 대신 전달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박찬대 후보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은 거꾸로 정청래 후보도 나도 알았는데 나는 도저히 어떤 상처를 입은 어떤 우리 편을 어떤 적의 손에 내줄 수는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원들에는 더 울림이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가 나름대로 그동안 아마 정청래 후보자로 설렸던 어떤 당심을 약간 파는들기에는 성공했지만 이번 생각보다 명심 마케팅으로 더 얻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당원들이 아마 저는 박찬대 후보자가 오히려 어떤 강선우 어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명심 마케팅 이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후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게 시간 때문에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상욱 의원과 정치연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인사 잡음이 좀 많이 들려왔어요. 어제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거는 민정수석도 그랬었고 국민통합비서관도 있었고 무언가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저는 인사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좀 그 생각을 해요. 인사 검증할 때 저는 세 가지 테마를 나눠서 보는데요. 1번이 이제 도덕성, 청렴성, 2번이 능력, 정책,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국민 수용성의 문제. 3가지는 별개의 과목이라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후보자님들을 볼 때 100점, 200점, 100점 정책이 더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는 200점을 주고 대신 꽈락 점수 60점, 100점, 60점 이렇게 해서 저대로는 좀 생각을 하는 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능력 위주로 먼저 보게 되겠지요. 능력 위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품이나 국민 수용성 부분, 특히 국민 수용성 부분은 공개가 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변화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저는 건강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그렇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조건 흘러가 버리거나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은 검증이 정상적으로 되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통령실에서 저는 정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박수를 치고 싶은 부분이 어떤 점은? 대통령실에서 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인정을 하고 고쳐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철회 방식을 취했습니다. 보통은 자진 사퇴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됐으니까 고치겠습니다라고 책임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책임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1년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좀 우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 또 공식적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취지로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의 건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과정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오늘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부정적 여론을 가만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얘기.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당내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적절했느냐? 그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또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당 당대표 후보자 두 분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두 분의 반응이 다 당에 필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자께서는 동지의 이런 연대성을 더 강조하고 계시고요. 박찬대 후보자님께서는 책임 정치, 우리가 모셔야 될 주인은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 정치를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다 여당으로서는 갖춰야 할 덕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당원들께서도 또 국민들께서도 많은 논의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시는 이 과정이 건강한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강선우 그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뭐 동료 의원 입장에서는 낙마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또 특히나 저는 또 어제 오전에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니 본인이 좀 적극 나서서 국민 수용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더 미안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현역 의원 불패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계속 봐야 하고 또 동료의식이 있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해주자라는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의 또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성, 능력뿐만 아니라 국민 수용성 부분도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도 다른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선례를 줬고 이건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윤 주류 세력이 다시 이제 주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에 계실 때도 그 주류 세력부터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그 강고함, 견고함, 실제로 국민의힘 주류의 견고함이 그렇게 셉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남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제가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또 반보수적인 행태에 동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올해 초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우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개선되지 못하고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당으로 존속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질부터 혁신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국민들께 봉사하는 것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 부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수 정당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죠. 보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품위를 지키고 사회 안정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반대로 혐오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음모론에 기대고 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선전선동을 하거나 또 헌법을 지키지 않고 반국가적 행태를 띈다면 이건 반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존립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정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좀 본질적인 혁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혁연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원외 밖에서요. 네네. 개혁연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개혁연대가 모이기는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주로 원외 중심으로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원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개혁연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력이 약하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중심 이제 당원은 아무래도 TK, PK 쪽이 많고요. 또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도 TK, PK 쪽이 많습니다. 예. 또 지난 대선에서 12.3 내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K, PK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TK, PK에 있던 기존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내 지역구는 탄탄하게 지켜지는구나라는 일종의 생각을 먼저 자기 확신을 거죠. 먼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원외 중심으로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은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갖는 단점 이런 게 많은 거죠. 아무래도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내에 계시다면 아무래도 원내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원내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가 좀 더 나을 텐데요. 원외에 있다 보면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지요. 그런 좀 한계는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아무리 친윤 세력이 주류를 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당에서 권한이 많은 사람이 당 대표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도전하고 당 대표가 돼서 무언가를 바꾸는 방법. 이걸 선택하지 않은 이유. 저는 좀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절함이요?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자리 중요한 자리는 이번 올해 선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자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공천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대표는 많은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특검이 진행 중이고요. 또 특검뿐만 아니라 부패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방어적인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지방선거도 녹록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내년에 당대표가 된다면 국회의원 공천권에 직접 의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내년 당대표가 제일 중요한 싸움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다들 좀 전력을 아끼고 내년으로 미루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변화해서 정말 국민을 받드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겠다라는 간절함이 크다면 본인의 정치적 계산보다 앞서야죠. 그러면 이번에 나와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보다는 계산이 앞서면 뒤로 미루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내고 또 인적 혁신, 본질적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 여전히 계셨다면 누구를 지지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조경태 의원을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본질적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롭게 국민을 받드는 본연의 기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당세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차기 대선을 생각해서 뭐 어떻게 보면 본 게임 이런 거를 준비하고 이제 내년 당권 싸움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당권 싸움이야말로 진짜 실익이 있고 또 정치적 힘을 기를 수 있는 본판 싸움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가신 지 몇 달 정도 됐죠? 살려보지는 않았는데 한 두어 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이게 보기에 국민의힘과 비교해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제가 뭐 정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예. 뭐 12월 3일 이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저는 좀 많은 고립감, 외로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12.3 내란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고 윤석열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 주류 의견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동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어려움이었는데 예. 민주당에 와서는 지금 이제 책임 있는 정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고립감에서 좀 벗어나서 참 좋고요. 마지막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 개혁적인 성향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원래 당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뭐 주목받으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자리 욕심이 있거나 뭘 그런 욕심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고 싶습니다. 제가 빛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고 싶은 게 목표라서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민을 받드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정말 잘 해나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가서 또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성공한 대통령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걸 지금 저는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련해서 좀 뭐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좀 돈과 관련된 얘기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이걸 끊어서 범행에 나섰다. 혹은 아들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섰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고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경찰 측에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의 정확한 동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족 상대 조사를 오늘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검거 직후에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피의자 조 씨는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보도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뭐 의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 탓을 하기 마련이죠.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이 생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생활비를 끊어서 내가 이런 범행을 마음먹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심지어 경찰에서도 이것은 피의자의 진술일 뿐이지 이것을 단편적으로 정말 피의자의 범행 동기다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금 현재까지 행위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떠한 범행 동기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 자신의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던 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다가 폭발,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서 이 공중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단편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이유다라고 단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고 유족도 오늘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구체적 범행 동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규 변호사, 설령 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 게 왜냐하면 전처는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족 측에서 제출한 그 의견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사업을 여러 개 했을 때에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었고 그리고 뭐 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에도 뭐 그런 학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은 본인들의 자녀의 이제 아버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계속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지금 진술 내용하고는 유족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가 정말로 이제 이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서 그런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처의 명의 집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그 전처 명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확실히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있었던 게 맞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피의자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 뭐 위축이 돼서 뭔가 이제 자격지심을 느껴서 이런 건 또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는 뭐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더 나오긴 하겠지만 좀 우리가 이제 단순한 뭐 경제적인 지원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예.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님, 사건 초기에는 성공한 전처에 대한 열등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것도 전처가 낸 입장문을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또 많은 전문가들이 워낙 전처가 굉장히 유명 에스테틱의 대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처에 대한 이혼 시점과 또 이런 이 총기류 등을 준비했던 시점이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에 성공한 전처에 대한 증오 때문에 전처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노렸던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전처가 낸 이 공식 입장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봐서 아는데 이 사람 열등감도 없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스스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열등감으로 어떤 이런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실제적으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혼 후에도 이 남편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범행 날에도 아버지의 생신을 챙겨주고자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만큼 평소 이 부자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예. 서로 연락도 잘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 동기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자기적인 것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러한 범행 동기는 없다라는 것이 전처와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이 지적을 해줬지만 뭐 아들의 지원을 끊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얘기한 대로 근데 아버지 생일잔치 해주고 네. 정례적으로 왕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평소에 피해자가 본인의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서 스스로 그러려면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일도 직접 챙겼고 평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좀 챙겨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피해자 측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그 피해자를 왜 이렇게 살해했는지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면서 이제 경찰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며칠 걸립니까? 이 프로파일링이 끝난 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통상 한 2, 3일 정도 시간 걸립니다. 예. 따라서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르면 내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이 수사 보고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또 프로파일링 결과 이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범행 도기로 보는 것인지,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는 이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있었던 진술뿐만 아니라 A씨를 검거할 때 확보했던 압수수색 물품이라든지 유족의 진술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그렇죠.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다행인 건 이 가해자가 처음에는 마치 삶을 포기한 듯이 경찰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현재는 입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경찰의 조사 과정에도 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 피의자 본인의 집에 폭발
불법물 이나무를 설치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 폭발물을 제작한 과정 그리고 전 이 부분이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해체할 때 유의할 점까지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폭발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어로 신허가 등통 14개를 묶어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빨리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낚싯줄과 목화솜을 이용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걸 실제로 본인이 실험까지 해봤다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불을 찢어서 폭발물에 연결을 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매개체로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해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폭발물 작동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폭 장치도 여러 개고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다. 하지만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터지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뭐 사제총기도 조악하다고 하지만 인명을 살생하는 거고 이 폭발물도 상당히 위력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구성이 된 건 뭐 페트병 아니면 뭐 우유통, 이불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실제 폭발력은 이제 장갑 차량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동 무장 단체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어쨌든 이게 이런 정도의 폭발력이면은 아파트 한 채가 이제 화염에 휩싸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상을 하기 싫지만 만약에 정말 터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설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까지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총기도 문제지만 이런 사제 폭발물까지 좀 포함에 대해서 좀 모방 범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조금 뭐 조사에 착수했나요? 맞습니다. 경찰이 무기 회수를 위해서 매년 9월 한 달간의 이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걸 올해는 8월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이 기간 안에 자진해서 불법 무기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무기 제조 콘텐츠를 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의 탐지부터 삭제 요청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전남 나주 한 공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잘 보시면요. 한 직원이 지게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부장님한테 이야기해요. 저한테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사람을 지금 묶어놓고 주변에서는 지금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2월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당시 공장의 일부 직원들이 이 한 남성을 벽돌과 함께 꽁꽁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이렇게 꽁꽁 묶인 저 남성이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 네, 그래서 이주 노동자 인권 단체에서 지금 이웃이 아닌 동물처럼 이주 노동자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잘 드러난 거다. 이 상황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단 괴롭힘에다가 들으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 외국인 차별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좀 그것을 막 조롱을 하듯이 그런 이제 웃음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게차를 운영을 하는 사람도 이제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영상을 찍는 그 상대방도 그렇고 이제 이 촬영을 당하는 그 스리랑카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이제 본인이 장난으로라고 인식이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전남에 있는 그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기획조사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지금 뭐 중국인, 그다음에 이제 뭐 동티모르인 이렇게 다른 이주 노동자도 10명 정도 있다라고 하니까 예. 추가적으로 피해가 있을지는 않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조사를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외국인이니까 어디에다 신고도 못할 거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외국이 참다 못해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요청했어요?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가요 30분간 저희를 당했다고 하고 저런 일을 당한 이유가 벽돌 포장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잘못했어 안에서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그게 합니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3개월 정도 지나자 곧바로 저런 괴롭힘이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하필 이 영상을 찍었던 저 때가 점심 먹은 직후에 이 복부 부분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토할 뻔했다라는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한국어가 굉장히 서투른 상태이지만 누군가 나를 놀리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 동료에게 끊임없이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왔다. 다고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있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유지 아나운서, 저 정도면 아주 강력하게 발언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렇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 이전에도요. 예. SNS를 통해서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신분 문제를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예. 이런 글을 남겼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처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그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그 행위 태양이 이제 뭐 형사법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신체에 이런 압박을 가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특수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폭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뭐 앞으로 사안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이런 시정 조치를 하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뭐 사업주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를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과태료 부과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뭐 징계가 내려지든 아니면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든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제 유영재 씨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선고가 어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동일하게 선고받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장애인 관계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유영재 씨가 5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 추행 행위를 해서 죄질이 나쁘고 또 피해자가 지금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고은 변호사님, 선우은숙 씨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심령을 그대로 유지해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과 어느 정도 사정 변경이 생기려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보통 형량이 깎이는 게 통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에서 유영재 씨는 합의는 못했고요. 공탁은 걸었는데 상당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과 동일하게 형량됐던 것은 이 재판부에서 사안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점, 또 피의자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반영해서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늘 이런 거에서 공탁금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7천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고 해요. 이거는
합의금, 위로금 뭐 이런 개념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한 건 맞는데, 예. 근데 이제 공탁을 했을 때 그 사건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죄나 절도죄 이런 제3범죄에 있어서는 공탁이 어떻게 보면 피해 회복을 해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성범죄에서는 다릅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참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공탁에 불과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참작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선운수 측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 받아가지 않아도 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원 재판부가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나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법이 바뀌어서요. 이 공탁금이 걸리면 재판부는 반드시 피해자가 수령할 건지를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나는 수령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수령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히면 양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형량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만약에 공탁금 금액을 올린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혹시 양형을 줄이려는 시도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탁 액수를 이제 보통의 합의금 이상으로 이제 만약에 공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예외적으로 참작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탁금을 수령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좀 했기 때문에 공탁금을 좀 상회한 금액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이라는 것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죠. 선우 씨 좀 자매분들이 여전히 좀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